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요즘장 변동성이 여전하죠. 코스피 코스닥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기 위한 그 모습이 굉장히 지금 꿋꿋합니다. 일단 양대지수 전 저점을 지키려는 모습들이 꿋꿋하게 나타나고 있고, 다만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이 매도 압력도 정말 그 심한 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에 이런 소식이 한 가지 나왔는데 이게 좀 묻혔습니다. 일단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나온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기존에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는데 전면 백지화를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주식을 팔기 전에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이 증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인데요. 또한 공매도 관련해서도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같은 이 공매도에 대한 규제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을 좀 봐야 세금 걱정도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지금 장에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올해 주식시장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전략을 세워보기 위해서 주제 마련했습니다. 보시죠. 주식시마론 제20대 정부 출범 따른 국내 산업 방향성 모색.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장 한마디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좀 멘트를 하시는데 어금니를 꽉 깨문 듯한 어떤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을 콕 건드렸나요?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장에 비해서 확실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견디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사실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화요일 날 이미 제가 볼 때는 좀 저점에 대한 부분을 좀 건드렸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라인은 2,500에서 2,530 정도로 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전 이제 단기적인 어떤 바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850선이 무너지면서 840선에 좀 위치하고 있는데, 한 800에서 840선 정도가 좀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 지수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늘 좀 옵션 만기일이란 어떤 이런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또 이제 간밤에 또 나왔던 게 이 비트코인인가요? 지금 코인 시장에서 좀 상당히 그 급락이 좀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여러한 좀 투신들이 좀 악화되는, 그래서 위험 어떤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많이 떨어지는 어떤 그러한 좀 악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주시장에 대한 어떤 투심이 많이 좀 억눌려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 지수 라인의 어떤 바닥 라인을 좀 잡는다고 한다면 뭐 대부분 다 보유하시고 손실 중이시긴 하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 좀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5월 같은 경우 이렇게 힘들게 지나가지만 6월에서 7월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 주식보다는 미국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 하시더라도요. 지금 인생의 기회는 아니더라도 네. 1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는 네. 지금 오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금 5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네. 이제 10월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말 약세장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감하세요. 10월장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한 7월에서 8월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예측은 다 빗나가기 좀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5월에 어떤 이러한 좀 저점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6월, 7월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좀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이 지수가 조정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0월에 대한 어떤 이후에 내년의 전망치는 저는 지금은 너무 이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현재 좀 버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약, 정책에 집중을 해주시는데요. 이번 주에 또 빅 이벤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20대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관련한 정책주는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수소주가 움직인 이후에는 사실 큰 움직임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차분하게 이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공약들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기사화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반도체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과 공약을 펴고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관련돼서 산업, 이제 특히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뭐 수혜 섹터 상당히 뭐 건설이나 원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백투더 베이지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좀 기간 산업에 대한 어떤 언급도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좀 몇 가지를 좀 골라왔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저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이라는 이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지금 이제 국무총리 주재로 이제 위원회가 신설이 됐고 범국가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라든지 기술 혁신, 뭐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전방위적으로 좀 성장을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이제 국가의 어떤 보안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섹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경제 안보라고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인허가에 대한 신속 처리라든지 과감한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좀 기사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반도체 수출액을 2027년까지 30% 이상 좀 확대될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2,280억 달러였는데 2027년에는 1,700억 달러까지 30%를 지금 업사이드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반도체에 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많은 지금 노력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는 좀 별개로 사실은 좀 상당히 중요한 회사죠. 인텔이 이제 좀 인텔 비전 2022를 했었는데 전혀 이제 신문에서 살짝 조그맣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인텔 행사에 대한 좀 시장의 반응이 너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니 그게 우리나라만 기사가 잘 안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저도 그거 어떤 분께서 이슈로 잡아주셔서 그 인텔 포럼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 미래비전 포럼인가? 네, 거기서 사실은 인텔이 찾아보니까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인텔이 좀 두 가지 정도의 좀 강력한 지금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CPU 중에서 DDR5가 좀 지원이 안 되는 서버용의 어떤 지원 안 되는 그게 있었는데 그 어제 행사를 통해서 이제 초도 물량이 지금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CPU 중에서 이제 DDR5가 지원이 되는 CPU가 그게 신제품인 거죠? 네, PC용으로는 나왔습니다만 서버용으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DDR5에 관련돼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지금 메모리는 준비를 해둔 상태입니다만 CPU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팔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제 서버용 CPU가 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DDR5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인텔이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인텔이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엔비디아에 좀 많이 밀렸죠. 그런 상황에서 AI 반도체 쪽에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또 AI 반도체에 좀 걸맞는 메모리를 삼성전자는 이미 지금 상용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시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반도체는 결국은 초격차로 가는, 특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IoT, 5G, 6G,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 가장 근간이 되는 산업이고 또 이제 결국 이렇게 고용량화가 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만큼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좀 많다는 거겠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걸고 있는 반도체는 상당히 좀 국가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또한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저가 수요, 특히 이제 LCD 쪽에서의 어떤 그런 공격을 좀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결국은 OLED로의 어떤 전환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파이가 좀 커지듯이 LCD 시장에서 지금 OLED 시장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OLED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얇고 접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휴대폰도 접고 TV도 접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좀 더 발휘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국가의 기관 사업으로서 뭐 계속해서 주가는 좀 상관없이 좀 끊임없는 성장 사업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이전에는 원유를 꼽아서 그와 관련한 뭐 전쟁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지금은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반도체를 꼽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말 반도체의 생산 강국인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춰서 앞으로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늘리겠다는 정부의 공약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소비처가 될 수 있는 인텔 쪽의 이런 신제품 소식들,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DDR5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를 팔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출시하는 인텔의 이런 소식들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봤는데요. 그 진짜 이 목표치 자체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2027년이면 지금 5년 후인데 네. 지난해 대비해서 30% 늘리겠다라는 네. 건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자동차는 이제 좀 약간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차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기차, 수소차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상당히 핫한 이 UAM 쪽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자율주행과 함께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친환경차 관련돼서는 친환경 모빌리티의 어떤 세계 시장 점유율을 8%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충전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충전 시설에 대한 어떤 설치 의무가 많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이 인프라도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의 클러스터 구축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지원, 어쨌든 민간 업체들이 개발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금 클러스터에 대한 구축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UAM 관련된 좀 공약은 오히려 전기차, 친환경 모빌리티보다 좀 더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지금 2027년까지 지금 올해 5년 남았죠.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차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도심 항공교통 최초 상용화 추진, 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하늘에서 보일지 진짜 궁금해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차와 UAM에 대한 어떤 상용화를 위해서 일단 법제도가 먼저 수립이 돼야겠죠. 그리고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여기에 따른 실증의 어떤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UAM 관련돼서 실증 작업을 하겠다고 발표가 났고 특히 이제 어제 상당히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UAM이 이렇게 뜨거운지 몰랐는데 네. 지금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죠. LGU 플러스, 카카오 모빌리티, GS 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6개 회사가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지금 각자가 좀 원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통신 시스템, 안정적인 통신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좀 목표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티 어떤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통해서 좀 모빌리티에서 좀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좀 어떤 어플을 좀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뭐 GX 칼텍스는 이제 에어 택시라고 하는 이 기체가 이착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수직 이착륙장을 좀 만드는 부분을 좀 많이 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컨소시엄이 좀 어느 정도 구성됐다고 하는데 사실 UAM에 좀 먼저 진출한 회사가 뭐 SK텔레콤도 있고 현대차가 있는데 일단은 좀 겹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장거리 이동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단거리 이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서울 시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용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호 보완적인 어떤 관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UAM 관련돼서 1조 8천억 예산이 좀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UAM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없이 혼자서 운전하는 뭐 자율주행차 그리고 하늘 위에서는 드론 택시가 오가는 게 네. 바로 2020년대 현실화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고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2025년, 2027년이고요. 친환경차 도입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게 네. 가속화되고 있는 그 자율주행과 UAM의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네요. 현대차랑 네이버도 자율주행 쪽으로 동맹을 네. 맺은 상황이고 이거는 2020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2년 전에 벌써 나왔던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미래의 어떤 전략 산업 가운데 하나고요. 또 우리나라 앞으로 반도체만큼이나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분야가 또 배터리 제조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인텔을 이겼죠. 매출적인 측면에서 좀 이겼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CATL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만으로 소비로만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좀 행보가 좀 상당히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GM과의 합작사를 통해서 공장을 지금 4개까지 증설하고 있고 1공장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지금 증설을 시작했으니까 아마 올 상반기쯤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이 지금 5월 15일쯤 출고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1공장이 이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마지막 시운전을 좀 참여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광폭적인 행보를 통해서 정부 같은 경우도 좀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수성을 좀 목표로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온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앞에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에 따라서 지금 배터리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좀 보이고 있고 뭐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제 HR 쪽 이제 인력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프로그램 R&D를 좀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 좀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행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저가형 모델로 인해서 특히 CATL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어떤 그런 좀 이제 같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량의 단가를 낮추겠다라는 측면에 봤을 때 LFP가 좀 상당히 좀 그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원계 하이니켈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전력과 좀 맞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 3사 같은 경우 LFP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이제 하이엔드급 배터리를 좀 계속해서 메인으로 쓰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오히려 좀 더 이제 중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좀 제가 볼 때는 공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와도 협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협업을 한다는 건 이제 조인 벤처를 만들겠다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GM 같은 경우 이제 얼티엄 셀즈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당히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여기에 SK온이라든지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시장의 그 타겟 시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중국 내에서만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 근데 미국은 전기 시장이 이제 좀 개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좀 가격적인 경쟁력에서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만 타겟 목표가 타겟 시장이 다르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 목표로 해서 지금 강력하게 육성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그동안 우리나라 배터리주들이 중국 배터리주들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기 전에도 그랬었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미국 쪽을 좀 잡으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주들이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는 구간도 중국이랑 어깨를 견줄 만큼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주는 네. 그런 구간도 오게 될까요? 일단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금 3사는 확실히 좀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밸류에이션을 좀 계산 차이는 있습니다.
뭐 CATL에 비교하면 아직도 싸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네. 아직까지 공모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결국 이런 분은 이제 캐파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서 계산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CATL이 갖고 이제 기준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좀 밸류에이션 계산법이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 삼성 SDI 같은 경우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배터리 관련된 지금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거의 녹아나 있지 않은 상황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좀 잡음이 있습니다만 CATL에 비해서 너무나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디스카운트가 된 요인들은 분명히 어느 순간 해소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적들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SK온 같은 경우는 올 4분기부터는 아마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실적으로 기이하는 좀 장세가 좀 펼쳐진다고 하면 셀 3사도 분명히 좀 웃을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랑 배터리를 같이 하는데 오늘 또 이게 탑뉴스입니다. 아람코가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네, 맞습니다. 애플을 추월해서 1위 자리에 올랐거든요. 아람코가 석유 맞습니다. 관련 기업이고 최근에 이런 에너지주가 좀 상승세를 보이는데 SK이노베이션 답답하네요. 오히려 S-오일이 더 오르고 SK이노베이션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배터리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AI와 메타버스 같은 핵심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또 전략을 갖고 있다고요? 사실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이 섹터가 가장 좀 고구마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뭐 AI 관련돼서는 이제는 뭐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AI 반도체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는 이제 광주 지역이 아무래도 좀 특화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컴퓨팅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를 좀 확립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데이터 산업 기반을 좀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데이터랑 이제 클라우드 약간 소프트웨어랑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뭐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데 여기와 좀 관련돼서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좀 플랫폼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데이터와 관련돼서는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시장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23조 원 정도 시장인데 2배 이상이면 지금 46조 원까지도 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주가는 상관없이 정부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AI 같은 경우는 지금 2027년까지 세계 3위로 좀 도약을 하겠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목표를 세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메타버스도 상당히 좀 답답하죠.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메타버스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생태계를 좀 활성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좀 디지털 이런 좀 기술력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2020년 지금 대비했을 때 한 88% 정도 기술력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입니다만 2027년에는 93% 이상까지도 좀 기술력 확보를 좀 늘리겠다는 포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뭐 블록체인 관련돼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그런 주가랑 상관없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블록체인, 메타버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데이터, AI 쪽 관련돼서는 강력한 지금 인프라 투자라든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한 번은 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52조인가요? 54조인가요? 52조? 50 몇 조인 것 같습니다. 예, 주고 산 이유도 빅데이터 때문에 인수합병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의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링크 관련된 쪽으로도 어쨌든 그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모아서 결국은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에 어떻든 쌓여져 있는 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에 좀 인사이트를 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 뭐 러시아의 푸틴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기 때문에 향후의 행보는 좀 주목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뭐 이런 성장 주식들이 좀 하락하고 있어서 이 정부의 공약들도
아, 이게 뭐 현실화 되겠어?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주가가 안 가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분명히 또 이럴 때도 이런 내용들은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할 겁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에 분명히 공을 들이고 있는 그 정부의 행보를 볼 수 있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네. 게으른 투자자님께서 UAM 탑픽을 질문해달라고 네.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윤 팀장님을 제가 괴롭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섹터의 탑픽을 다 물어볼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다 아마 줄줄 나오실 것 같아요.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부터 가볼게요. 탑픽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디스플레이요. 아, 반도체는 이제 빨리 얘기해 주세요. 대형주는 SK하이닉스. 예.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은 LX세미콘.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는 UAM도 말씀해 자동차 주셨고 여기 UAM 은 UAM 할게요. UAM UAM은 탑픽. 현대차. UAM 탑픽 현대차입니까? 현대차. 네. 역시 또 대형주를 주시네요. 현대차. 아직 저는 UAM 쪽에서는 그 괄목할 만한 네.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스터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네, 아직까지는. 예. 네. 배터리 탑픽. 배터리 탑픽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땐 나노신 소재. 가장 제가 볼 땐 매수세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건 현재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적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AI, 메타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쪽에서는 뭐가 탑픽이 아, 있을까요? 이건 되게 힘든 쪽인데. AI로 해주세요, 그러면. AI는 삼성전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은 약간 그것도 삼성전자 아닌가요? 뒷주제와 좀 연결돼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출범한 20대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주요 산업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주제 가보시죠. 엔터테인먼트, 새로운 성장 동력과 투자 전략은 엔터주들이 2월 저점을 형성하고 4월 중순까지는 네.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쭉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시장이 흔들리고 나스닥도 흔들리고 하게 되면서 엔터주가 고점 대비해서 20-30% 정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엔터주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봐도 될 만한 시점일까요? 저는 지금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앞에서 질문을 좀 넘겼던 게 엔터테인먼트 성장 동력은 메타버스 플랫폼. 그래서 메타버스에 제가 볼 때는 탑픽은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 시장이 2024년까지 약 한 3천억 달러, 3년간 지금 CAGR 이제 연평균 성장률 10%를 지금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음악 시장 성장률이 지금 연평균 성장률 4%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성장률이 더 큽니다. 결국 이제 이 컨텐츠의 어떤 확대를 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지금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네. 메타버스는 상당히 수익 모델을 지금 어떻게 보면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사들은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테마 공간을 좀 조성을 해서 좀 뭐 콘서트라든지 프로모션을 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파트너십에 대한 어떤 사례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 콘서트 수가 2024년까지 연평균 70%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네. 말씀드릴게요. 이 메타버스 콘서트에 대해서 네. 회의적인 분들이 여전히 많으세요. 게다가 지금 리오프닝을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가상 공간에서 콘서트를 보겠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에서 다시 그 코로나의 변이에 좀 확진이 되면서 뭐 1억 명까지 다시 늘어난다는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라고 제 질문을 받는다면 결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투트랙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엔터주가 의외의 성과를 거둔 게 그 메타버스 콘서트. 네, 맞습니다. 네. 였잖아요. 거기다 또 이제 굿즈라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는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우리는 이제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게 거의 6, 7년의 간격에서 한 3번 정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는 너무 즐겨요. 네, 또 가장 다른 오래 유행이 갔어요. 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코로나 백신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어떤 코로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또 어떤 대유행에 대한 어떤 방어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 바이오에 관련된 쪽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리오프닝으로서만 보기에는 좀 너무 시각이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또 그리고 이제 플랫폼 파트너를 좀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모이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도 또 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간과 거리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세이브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엔터테인먼트 지금 수입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플랫폼사와 좀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P 어떤 이런 쪽을 통해서 파트너십이 구축되는 콘텐츠가 플랫폼 유형과 뭐 IP 특성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콘텐츠를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콘텐츠 엔터 콘텐츠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플랫폼 확장 전략과도 많이 부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이런 좀 얘기도 있습니다. 음악 콘텐츠가 확대가 되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IP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재권이라는 좀 리스크도 상당히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콘텐츠 제작 유통 과정에서 이제 저작권 관련 리스크가 좀 많이 좀 발생을 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파트너십을 좀 맺음으로 인해서 개별적인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음악 콘텐츠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사업 중에 하나가 좀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어떤 수입원이 제가 볼 때는 엔터테인먼트사의 어떤 제2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버이날 지나면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효도하시는 걸 보면 효도 선물로 네. 콘서트 티켓도 많이 끊어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코로나 시기에 진짜 그 좀 우울하고 우울증 증세까지 있으신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런 그 팬덤으로 극복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네. 이제 풀렸으니까 콘서트 가서 한번 열심히 한번 그 팬봉 흔들면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도 되지만 리오프닝으로만 엔터주를 본다는 건 또 시각이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네. 앞으로 팬데믹이 와도 리오프닝이 돼도 둘 다 수혜를 받는 게 바로 네. 엔터주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엔터사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앞으로 창출할 계획인지 알아볼까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플랫폼을 하게 되면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좀 합리적이 될 것이라는 좀 예측이 있죠. 그러니까 가게 돼서 오프라인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돈과 이런 게 있지만, 그 플랫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좀 합리적인 가격, 접근성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소비층의 확대, 좀 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메타버스 콘서트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그 엔터테인먼트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작하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아낄 수 있다. 좀 제작에 대한 어떤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또 피도 좀 떨어지는, 좀 코스트도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콘서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 대비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이용해서 신규 프로모션 수단으로 지금 이제 엔터테인먼트사가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일평균 이용 시간이 SNS와 OTT 플랫폼의 좀 2배가량이 넘는 어떤 일평균 지금 시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페토 같은 경우도 출시 3년 만에 글로벌 SNS 플랫폼 트위터의 이용 시간을 넘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플랫폼에 대한 어떤 이용도가 많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엔터테인먼트사도 거기에 좀 노출 빈도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 쪽에 지금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협업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십이 확대되면서 음악 관련 라이브 이벤트 개최 건수도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글로벌에 좀 글로벌 기업도 많이 진출하는 사례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뭐 소비층 확대되는 부분들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콘서트 관련돼서 좀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5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보다는 10대, 20대 분들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가격대가 비싸죠. 한 10에서 15만 원까지도 좀 나가는 상황인데 네. 메타버스 콘서트 티켓 가격은 뭐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예 무료면은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까지도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다. 거기다가 콘서트를 이제 콘솔로도 볼 수 있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도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사에서 봤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대규모로 할 것이냐 온라인으로 여러 번 할 것이냐 어떤 그런 좀 두 가지 옵션을 갖고 좀 저울질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이 메타버스가 또 다른 또 큰 수입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오프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오프라인 콘서트와 그 온라인 콘서트가 같이 열리는 것도 좀 상상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공연을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못 오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콘서트도 같이 개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도 하나의 또 새로운 또 네. 어떤 사업 창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어떤 공연, 해외 유명 공연 있으면 그 조금이라도 유튜브에서 뭐 올라온 게 없나 찾아보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동시에 네.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이 있으면 네. 기꺼이 사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맞습니다. 거예요. 네. 최근 엔터주들은 리오프닝 기대감이 꺼지면서 부진한 주가 조정을 겪고 있는데 엔터주 최근 여러 동향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BTS 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하이브가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좀 라인업을 좀 많이 다양화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6월, 여자 네, 맞아요. 예. 새로운 아이돌이 너무 네.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네. 역시 잘 만들었다 싶더라고요. 확실히 좀 이름은 아직 생소합니다. 트렌드를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 지금 그 BTS가 또 신규 앨범을 내놓죠. 지금 6월 10일인가요? 뭐 프로푼가라는 어떤 앨범이 나올 것 같은데 결국 군 문제는 사실 뭐 저희 손을 떠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어떻게 줄이느냐라고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어떤 이 주가의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BTS가 군대를 갔다 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굿즈라든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영상들을 좀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을 또 어떻게 또 메꾸냐도 하나의 또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K-팝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K-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MD 판매율로 좀 이렇게 전이되는 어떤 이런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 사용자랑 K-팝 사용자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플랫폼 내에서 수요가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K-팝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MD가 좀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요. 여기서 또 온라인 쪽에서도 MD도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앨범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앨범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즘 누가 이제 음악을 그러니까 CD나 이런 걸로 들을까 하지만 결국 그것도 다 소장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네, 있죠. 그러니까 표지 뭐 모델도 약간 다 포즈가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이런 것처럼 네. 그 음악을 뭐 듣는다는 어떤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소장을 한다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MD 쪽에 대한 뭐 구매 비중, K-팝의 MD층의 어떤 구매 비중은 뭐 33%로 뭐 타 장르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의 어떤 그런 효력을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주요 플랫폼 소비자 같은 경우는 MZ세대죠. 그러니까 뭐 10대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24살까지 소비자가 이제 MZ세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로블록스 어떤 사용자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금 K-팝에 관련된 지금 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음악 장르별로 이제 MZ 세대들의 선호 비중을 보면 K-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K-팝에 대한 어떤 이러한 선호도가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사가 지금 플랫폼을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음악 판매량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어떤 제2의 성장으로서 제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플랫폼사의 어떤 이러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 오프라인을 다 장악하게 되면서 이 엔터주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메타버스 플랫폼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 플랫폼을 뭐 하는 건 일부 서비스 분야, 그러니까 뭐 팬덤 관련해서 뭐 연예인들이 뭐 메시지를 준다든지 이런 디어유 뭐 이런 모델들 말고는 그 공연을 하는 그 공간 자체에 대한 플랫폼은 아직 사업하는 회사가 없죠. 아직까지는 없는 그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직은 좀 부분적인 것 같고, 네, 플랫폼 맞습니다. 사업 자체라는 게.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팬덤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온 오프라인 공연이 같이 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사람 Q의 증가세가 돋보인다라고 설명해 네. 주셨는데, 엔터주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도 지금 글로벌 팬덤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거의 뭐 BTS 뒤를 잇는다 할 정도로 네. JYP 엔터 쪽의 아이돌이고요. 엔터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엔터 4사에 대해서 이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약간 뭐 플랫폼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예. 엔터 4사로 좀 말씀드렸을 때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이제 오히려 이게 매수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 4사에 대해서 모두 이제 롱 포지션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근데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 기술적인 어떤 반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밑에서 모아가는 좀 분할 매수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시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반등 시에 가장 빠르게 어떻게 보면 좀 상승할 수 있는 섹터는 결국 이제 저는 성장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장주에서 지금 엔터테인먼트사는 뭐 리오프닝까지도 같이 좀 겸비한 좀 섹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뭐 두 가지만 이제 엔터 4사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멀티 레이블을 좀 많이 갖고 있고 글로벌 이제 아티스트 IP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네이버와 통합된 위버스 2.0, 뭐 NFT 사업 상품을 좀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확실히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고요. 또 네. MD에 대한 판매에 따라서 직접적인 어떤 매출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장 좀 가까운 회사가 이제 하이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JYP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유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팬덤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룹 말고 트와이스, 그다음에 블랙핑크, 그러니까 이제 YG죠. 블랙핑크. 블랙핑크를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트와이스가요? 지금, 예, 트와이스가 지금 작년에 유튜브 구독자 연간 성장률이 이것도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 연간 성장률이 35%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예. 이게 블랙핑크가 30%였기 때문에 5%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성장률이요? 성장률이요. 예. 그래서 트와이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이츠도 그렇고 뭐 북미 지역에서 활동이 좀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터 4사 중에서 라인업에 대한 활동 빈도가 가장 높은 게 이제 JYP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MD 카테고리 확대에 따라서 어떤 부가가치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또 가장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엔터 4사에 대한 모든 종목에 대한 롱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이브라든지 어떤 JYP는 좀 더 관심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 금리 인상에는 좀 민감한데 경기에는 둔감한 사업 구조를 가져간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해서 플랫폼 기업으로는 하이브가 가장 가능성이 있고 눈에 띈다고 평가해 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성장세가 눈에 띄는 아이돌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도 이 바닥권에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유효한 두 가지 엔터주로 분류하면서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주식시마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세요. 자, 마감까지 정말 긴장을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 저점을 양대 지수가 지금 지키고 있는데 코스피가 지금 거의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저점을 지금 깼네요. 예, 장 마감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